네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북부지원 2024 12601 강제경매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740번지의 아파트입니다. 1순위 근저당이 2억 5,200이 있고 캐피탈에서 청구 금액이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4억 6,500인데 3,700, 3억 7,200까지 하락했죠. 여기 아파트 여기 T자로 돼 있는 건데 제가 보면 공릉동에 있지만은 나홀로 아파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감정 가격이 4억 얼마밖에 안 되고 그 예전에는 그 가격이 얼마 안 되던 게 2억만 대출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T자로 돼 있죠. 나홀로 돼 있죠.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 있고 태릉 입구역하고 가깝습니다. 요새 대학이 서울대학만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으면 다 서울대학이죠. 처음 듣습니다. 우리도 처음 들어. 서울 안에만 있으면 다 서울대지. 지방 안 가고. 아, 나도 서울대 나왔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선배님 반갑습니다. 저 사람 저기 그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나왔어. 저기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멸 기준이 2억 5,200이라는 얘기는 한 2억 1천 정도는 대출 받았겠죠. 그 여기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이 없죠. 근데 강제 경매로 6,900만 원에 나왔죠. 그럼 사장님 같으면은 6,900만 원 때문에 4억짜리 아파트 포기하고 이사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갚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안 갚는 못 갚을 수도 있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방금 가서 만나서 내가 빌려준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설정하는 거지. 이순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걸 몰라요, 왜, 보면? 방법이? 그 사람 그렇게 해도 그 이득이야. 어차피 날리는 건데. 더 꽂히는 거죠, 보면.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의 경우에 조정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면 사라고 할 텐데, 조정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팔라고 난리인데, 또 그냥 잔금 내고 사라고 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6,700만 원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잔금 뻗버리고 취하시키고 취하 대금 한 거에 대해서 나 얼마 주고 이순위 근저당으로 얼마를 줘서 얼마까지 해갖고 대출해서 1년 이내에 얼마 갚는 걸로 하자고 써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중과세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저 보세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서 해야 돼요. 절대 정부의 정책하고 맞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부의 정책은 1가구 2주택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1가구 2주택 갖고 있는 팔으면은 여기에 세 들고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겠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가구 1주택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세를 들어야 되죠. 돈이 있는 사람은 사겠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세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나 어렸을 때는 주인집은 안방에 살고 건너방에 세집을 살았거든. 이제 1가구 1주택만 있으니까 세를 들어 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건너방 가야 되는데 건너방으로 가게끔 되면 프라이버시가 저기 뭐 거실에서 같이 만나잖아요.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80년대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걸 짓게 만드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예요. 세는 4가구, 5가구, 6가구씩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월세를 받고 갖고 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온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전부 다 1가구 2주택 아니 전부 다 팔는지 안 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사람 4가구 주택이 아닌 사람은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가 4가구 주택이 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가 별로 고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다가구 주택을 좀 골라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 세에 들어갈 데가 없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요. 그럼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당구, 안양시, 동안구, 용시, 수지구, 의광시, 하남시 여기를 떠난 곳에 가서 세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세를 옮겨가는 걸 결정하는 것은 모습이 결정하지 않고 주인 마님이 결정을 하는데 모습은 통공 거리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주인 마님이 양보를 안 하는 것은 사실 좀 거리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세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 있는 동네 쪽에 다가구 주택이 야 앞으로 이거를 가지면은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생활에 걱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서산지원 2023 51586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서산시 서안면 명천리 103-5고 7인이 상속을 했는데 7분의 1 지분을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쓸 능력이 없다 보니까 협상을 안 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안에 건축물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331제곱미터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331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의 농지는 농지 취득 장기약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무허가 건물이 한 동이 있으니까 이 무허가 건물 한 동을 철거해야지 농취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진행된 물건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1억 1천이었다가 2억 2,6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누가 3,030만 원에 하나 낙찰을 받았죠. 근데 이게 어딨죠? 2024년 8월 6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8월 13일 날 불어가 났죠.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가 났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입찰부지금 띄고 다시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2,600만 원까지 지금 다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허가를 받고 수를 신청했는데 먼저 땅 주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먼저 다시 말하면 2,600만 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먼저 가격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는 하나는 건축물 과장이 있고 하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무조건 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331제곱미터 건축물 관리에 있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지증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전부 다 무허가 건물로 있는 것을 전부 다를 농지증 해라고 조건으로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331제곱미터는 제외하고 농지증을 발급받으라고 변경을 하면서 신건으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전부 다른 농지증을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정식 건물이 있는 331제곱미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농지증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전부 다른 농지증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건물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나는 건축물관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뭐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 선이 있죠. 노란 선이 도로인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꿨습니다. 대상 토지 2077중 농지 부분 1332인명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077제곱미터를 다 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1332제곱미터만 농지증을 제출하라고 바뀐 거예요. 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셨죠?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 보면 도로는 없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는 얘기고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느냐 두 개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도로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제44조가 있고 45조인데 건축법 44조에는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도로를 만들려면은 땅 주인의 사용 수량을 받아야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건축법 45조입니다. 저 보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그게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산시 건축조례를 봐야 돼요. 서산시 건축조례를 봤더니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현황도로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이번 지수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 도로라는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얼마나 나왔죠? 331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 관리할 그 대지 면적이 331제곱미터로 있으니까 아까 농지 전체 중에서 331제곱미터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놓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본 건축물 관리장에 보시면 여기 면적이 얼마로 돼 있죠? 여기 면적이 94.11로 돼 있죠. 94.11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감정평가사가 요 건물은 94.11로 돼 있다고 지금 적어놨죠. 기억은 94.11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두 동이 있는 것 중에서 요 앞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이고 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어떤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인지 찾으신 겁니다. 자,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 뒤에 땅이 넓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발급할 때 이렇게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이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농지증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지증을 안 해주고 불허가 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농지증을 불허가 나게끔 되면은 불허가 난다는 건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지증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일주일이 아니고 2주까지 심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2주까지 늦춰주십시오 하게끔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미반급을 바로 받아버리세요.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이면 바로 반급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법무사한테 가서 여기를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다는 소송을 하게끔 되고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때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을 신청했으니까 불허가나 허가 불허가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불허가 하지 않고 중지가 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허가 날 것을 중지시켜 놓고 정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100개를 다 이겼습니다. 이긴 건 이겁니다. 일반 매매일 때는 건물을 철거해줘야 매매하게끔 됩니다. 근데 나는 낙찰을 받았죠. 내 게 아니죠. 근데 내 게 아닌 물건을 가서 내가 철거해 못해요. 못하는 거죠. 철거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판사님을 설득하는 건 이겁니다. 내 게 아닌 거를 철거를 해와야지 농지증을 해다 준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고 요건이 행정소송하는 요건이 그겁니다. 불가능한 요건인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원상복구 내가 낙찰받은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약속하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은 채무 땅 주인이 농지 주인이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으면 경매로 집어넣죠. 그럼 경매 집어넣자마자 내가 얼른 집어넣기 전에 얼른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은 경매 농지증 안 해주면 그것이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만 하나 지어놓으면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경매가 진행을 될 수가 없지 않냐. 경제로 시작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내가 낙찰을 받고 등기를 이전하면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에 농지증을 주면 내가 내일은 낙찰을 받고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하면은 농지증을 해달라 하고 소송을 하면 100%로 판사님이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하고 추가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농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 되지.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는 조건이 뭐죠? 원상복구라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뭐죠? 원상복구가 뭐예요? 호사장님, 원상복구가 뭐예요?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데, 양성화라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하는 방법, 조건을 제가 10월 7일에 특강에 한다는 얘기, 이런 거를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해서 이거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만들면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땅에 항공사진을 보는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농지법이 1973년 1월 1일서부터 농지는 농지전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1973년 1월 1일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그 이전에 건물을 지은 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원의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봐갖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물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항공사진을 보기 위해서 그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십 번을 갔는데 73년도 항공사진을 보여달라는 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3년도 사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사진했으면 68년도 있습니다. 66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8년도 사진은 외제를 쓰지 않아서 그런지 그 카메라가 좀 흐리해갖고 정확히 잘 안 보이고 66년도 사진은 그 렌즈가 좋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6년도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그 항공사진을 봤으면 되는데 70년도나 71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항공사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면읍 사무소 가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를 봐서 무허가 건축물 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이 언제 등록이 됐는가를 봐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에 등재되어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가면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옛날에 내가 항공사진 하나 가져왔더니 항공사진 뿌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더라고. 꺼내서 보더니 이거 저기 뭐야 그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에 언제부터 있네요. 가서 내가 이렇게 몰랐더니 이런 건 민간인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더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철거해도 좋은지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양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판단하시면 되고 1억 천짜리가 2,6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런 거를 낙찰을 안 받으시면서 저한테 와서 특수경매 강의 듣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김누구 지분을 여기에 김누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유를 분할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거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법정 상권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는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건물을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 못합니다. 임금 명령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와 대체 집행을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지 되고 건물 주인이 누구였었는지를 알아내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치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 동네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꼭 어떤 사람이 살고 이제 있진 않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이렇게 뭐 해갖고 있어갖고 동네 가서 저 건물 빈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동네 이장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 건물 주인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 누구누구가 그 건물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더니 그분이 법원에 나와서 내 거 아닌데요? 내 거 아닌데요? 왜 내 거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저 사람 거 아니랬는데 저 사람 거 넌 입증해 그러더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가 나중에 그 무허가 건물 계산서 낸 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 땅을 경매로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철거하고 재료를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재산들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노숙자 정도쯤 되시는 분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500, 전대 집을 하나 월세를 얻어놓고 일로 이사 가십시오 하고 이사를 시켜놓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건에 대한 걸 정확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보시고 이 집에 누가 있는지 예전에는 주민등록은 없었는데 경매로 나오니까 집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가서 그 이장한테 물었더니 이 집 비었었는데요. 경매로 나왔다니까 누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회사 출퇴근 거기서 참 자고 먹고 있어요. 이런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낙찰을 받아보고 해결해 봤기 때문에 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오랫동안 낙찰을 받아보고 해결을 했던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대부분 잘 몰라요. 따라서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추천할 때 현장을 갔었어요. 주사를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 혹시 누가 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주민등록에 전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물을 낙찰받지 못했으니까 법원에 인도명령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명도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세입자를 손을 못 대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했으므로 저도 이 현장 답사하면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저도 아무도 없는 줄 아는 적이 많았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 노인네들이 계신데 낮에는 노인정에 갔다가 저녁 먹을 때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낮에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도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실의 토지개발2 특강을 26년 3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내용은 선지전형, 농지전형, 개발이익 환수, 분묘기지권 소멸 방법. 이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예전에는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어쩔 수밖에 없게 돼. 근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30년 이상은 무조건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하고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했을 때는 분묘기지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수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박 사장님이 이미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합시다. 제가 박 사장님한테 부탁해. 내가 우리 노인네가 좀 돌아가셨는데 박 사장님 땅에다가 좀 산소를 쓸까요? 그때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썼어요. 이제 서류는 남은 게 있습니까? 서류 남은 게 없죠. 여러분 법원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서류 산수가 해줬다는 걸. 수준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토 허락을 받고 했어도 지금은 다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은 너무 산소가 많아갖고 국토는 좁은데 산소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산소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그 산소를 어떤 식으로 없애고 소송을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서 어떻게 협정하는지 실전 사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법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밑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물 양성하는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한다. 건축물 관리장 생성 신청하면 무조건 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 신청하는 조건과 여건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은 정부에서 건물 주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관리를 안 받으려고 건축물 관리장을 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은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줘갖고 어떻게라도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지 않고도 그대로 살고 매도하고 사고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무허가 건물을 어떤 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지면은 담당자가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인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의해서.